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검사 태도가 계속 논란입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습니까? 네,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월요일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여당 의원들은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고의적으로 없앤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재형 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검사가 이제 고압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의원님. 네, 이 마이크 설정은 이제 최재형 검사의 사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검사는 재판할 때 자신의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올리는 습관이 있다면서 그 점이 불편을 드렸다면 이제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발언 과정에서 이런 태도 외에도 이제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 자체에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네, 최 검사는 그 관보권이 훼손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이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띠지를 훼손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당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이제 답변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 청문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한 수사관 2명에 대해서 국회 위증 혐의에 더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요. 네, 아까 2차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5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이제 당시 관봉권을 센 걸로 지목된 압수물 보관 담당 수사관 2명이 나왔는데요. 한 달에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관봉권도 또 띠지 분실 경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 증언 준비 과정에서 두 수사관이 예상 질의 응답 문서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이제 사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 문서에는 뭐 패기, 나 몰라, 심지어 뭐 비읍, 시옷 이런 글자를 적어서 이제 비속어를 뜻하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서 증언을 모의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들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 고발인은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까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사팀 지휘부는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수사관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압수물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증거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한 직무유기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실제로 직무유기로 처벌받기보다는 어떤 내부적 징계라든지 내부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나 불이익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고의를 가지고 이걸 증거를 없애버리겠다 내지는 내가 고의적으로 방관 내지는 방임을 내서 이것이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좀 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 그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 우리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당시에 23명이 숨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 형량이 선고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심 선고가 네.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원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지금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징역 15년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입니다. 아리셀 임직원 8명 가운데 박 대표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박순관 대표가 재판 내내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 대표는 그동안 법정에서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는 아들이고 나는 바지 사장이다.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아들에게 실질적 업무를 맡겼지만 아들로부터 주간 보고, 업무 현황 등을 보고를 받았고 지시 관련 업무를 계속 해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 총괄 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이번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제 다수의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가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최고형이 그동안은 징역 2년, 평균 형량이 1년 남짓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뭐 근로자가 사망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상당했을 때 그에 맞는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취지를 좀 최대한 살린 그러한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형량이 너무 낮다 내지는 형량은 높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15년형이라는 굉장히 비교적 전례에 비교해 보자라면 중한형이 이제 선고가 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형량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를 잘 살린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